안녕하세요. 네, 그걸 잘 들으려고 좀 기다렸어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예, 괜찮았어요. 이럴 때 보면 진짜 낯가리는 사람 같아요. 그죠? 처음 인사할 때 항상 처음 만나는 거야, 또. 약간 첫 키스만 50번째 같은 건데요. 누적이 잘 안 되나 봐요. 예, 두루베리모 흉내내시는 건가요? 저희는요, 사실은... 방송을 꽤 오랜 기간 했고요. 전 성시경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술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술 끝날 때 예. 나만 왜 이렇게 안 취하는 거야? 라는 말을 남긴 채 집에 가신 적도 있고요. 그거는 첫 술자리였죠. 이제 기억이 돌아왔군요. 그래요. 기자님은 꿈이 뭔가요? 커서 뭐 될 거냐고요? 예, 아니 그냥 지금 꿈꾸는. 저요? 저는 그냥 평온한 걸 꿈꿔요. 행복도 안 꿈꾸고. 평온? 예, 저는. 안정? 안정하고 좀 다른데요. 전 행복이라는 게 뭐랄까 개념은 존재하는데 손으로 실체가? 만질 수는 없는 예. 뭐 같아요. 그래서 전 담담하고 평정한 상태가 현실적으로는 훨씬 삶을 쉽게 해주는 것 같고 그냥 행복은 북극성 같은 거 계속 저쪽에서 반짝이지만 너무 실제로는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오래 혼자였군요, 기자님.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뭐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도 굉장히... 살이 나오시겠는데요? 그게 한때는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기억이 언젠가 있었다는 게 마음속에 약간 화로 속에 묻어둔 불씨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뒤적여 보면은 그 안에 내 중심에는 이런 따뜻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으로도 계속 갈 수 있고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윤종신 씨랑 이적 씨랑 친해졌다는 소문은 뭔가요? 아니요, 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볼 때마다 새롭다고. 알게 되었다는 건 어디서 알게 되신 건가요? 그냥 이제 공통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예. 아는 분이 계셔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편한 자리가 있어서 예. 재밌죠. 제 공연 간 적도 있고요. 예. 어떠셨어요? 뭐 어떤 공연이요? 윤종신 씨랑 뭐. 예,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영화에 관해서 글을 쓰는 일이고 음악에 대해서 글 쓰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 모두들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친절하죠. 그만 부끄러워하시게 영화 얘기로 넘어갈까요? 자, 오늘은 예, 이런 얘기는 좀. 네, 초록 물고기 함께 할 텐데요. 예. 갑자기 그때 얘기했어요? 왜 갑자기 초록 물고기냐고. 뭐 이게 이유를 갖다 대자니 참 구차한데 이게 우연찮게도 2007년 설 개봉 영화였어요. 근데 우리 설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항상 영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제가 이끌리는 영화의 인물들을 소개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배두나 씨에 이어서 그래서 우연히도 이번 주도 한국영화계 중요한 배우 중에 한 명인 한석규 씨가 연기한 막동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그러면 예, 그럴까요? 함께 할까요? 예. 첫 번째 추천곡은? 이게 수즈라고 스매싱 펌킨스의 어떤 B트랙만 모아놓은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어요. 근데 그 앨범 제목이 Pieces Iscariot이라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Pieces가. 그래서 그 앨범 제목이 그러하고 그다음에 앨범 자켓이랑 아트웍도 다 초록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항상 초록 물고기 하면 전 그 앨범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설마 오늘 옷도 그래서 초록색을 입으신 거라면 전 정말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거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춰 입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했는데 초록색 사탕이랑 혀까지 초록색이시면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뭐 먹으면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럼요. 그렇죠? 그 사탕. 예. 알겠습니다. 스매싱 펌킨스의 Soothe라는 곡 듣고 돌아옵니다.
자, Smashing Pumpkins, Soothe라는 곡 들었습니다. 초록물고기 일단 예, 말씀드릴게요. 서두가 있으시다고요? 서두? 뭘 또 그렇게 그대로 민망하게 아니, 제가 한 말대로. 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 한석규 씨 하면은 지금의 나이 어린 관객 시청자들은 최근에 이제 그 시대극 드라마로 더 익숙하게 아실 텐데. 한석규 씨요, 저 여기 네. 여의도 사우나에서 되게 많이 만났어요. 여기 여의도 앞에 63빌딩 앞에 사우나가 있어요. 예. 저렴한 대중 사우나. 요즘?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때 막 여기 계속 라디오 뛰어올 때 있었잖아요. 예. 거기 이렇게 몸이 되게 미끈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육도 많이 없으시고 되게 모델처럼 미끈하세요, 몸이. 와. 근데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품이 있는 몸이었어요. 아, 기품이 있는 몸매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있군요. 예술 쪽 일을 하는 사람 몸 같았어요, 왠지. 아, 그것도 보면 딱 알아요.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 어깨선이나 이렇게 팔 이런 예. 느낌이 되게 전 손을 보고 그런 묘사를 하는 건 되게 들어봤는데. 예쁘다. 그러니까 막 우락부락하게 혹은 뭐 되게 만든 모델처럼 몸이 이런 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넘지도 않고 네.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당한 느낌의. 네. 그게 배우에게 좋은 몸 같아요. 왜냐하면 예. 너무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역할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그 몸이 있었어요. 아까워가지고 그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몸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무 아까워서 적절치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헐크 호건이 다양한 욕을 못 하잖아요. 다양한 역을.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정도의 몸과 너무 이렇게 배만 나오지 않게 그 정도만 핏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배우의 좋은 몸 같아요. 저는 끝났네요, 저는. 예, 아니 몸 좋으신데요. 왜? 근데, 넘어갈까요? 근데 두 분이 사우나에서 대화하셨으면은 대화는 안 했어요. 울림이 참 굉장히 목소리들이 좋으시니까 아깝네요. 이제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에요. 웃음소리가 되게 음흉했어요. 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목소리 생각만 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요. 이제 한석규 씨가 원래 성우로 연기자 생활 시작하셔서요. 네네. 91년도에 그 MBC 공채 탤런트로 이제 탤런트 배우가 되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계에서는 95년도에 닥터봉하고 네. 96년도에 은행나무 침대가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흥행 배우 스타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의 스타로서의 이미지는 굉장히 도시적인 안경 쓴 남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초록물고기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갑자기 그 뒷골목으로 뛰어든, 안경도 벗고 굉장히 다른 이미지의 연기를 했던 거고, 또 이창동 감독님의 데뷔작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한 1년 정도 고르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어서 충무로의 모든 영화사들이 굉장히 안달이 나 있었어요. 왜 한석규 씨 다운 제품 안 선택하시냐고. 근데 그때 선택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고, 이 영화는 흥행적으로는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하고 나서 제 기억엔 한석규 씨가 스스로를 영화배우라고 부르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부담을 좀 덜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연기를 할 때 이제 자기의 성격을 조금 부풀리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제어하거나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가잖아요, 배우들이. 근데 제가 인터뷰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 막동이의 경우에는 전혀 내가 축소하거나 부풀릴 필요 없이 그냥 내 자신으로 연기했으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랬어요. 환경에 치여서 변변한 꿈이 없는 젊은이. 그런 성격보다도 이제 말씀드리면 이 막동의 극중 가족 환경 같은 게 한석규 씨랑 비슷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기차 장면으로 시작하는 수많은 동서고금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설국열차라는 영화도 있지만 사실 최초의 영화라고 하는 루미에르 형제의 영화도 기차의 도착이라고 기차역으로 들어오는 걸 찍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적인 운송기관인데 기차가. 근데 왜 그런가 전 생각해보면 약간 기차 여행, 기차 안에서의 사람들의 대화와 움직임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약간 기차는 시간을 공간화하고 그 공간을 시간화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띠 같은 게 공간 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약간 필름의 띠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영화랑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터널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그 빛이 기차 안에 드리워졌다 빠졌다 하는 느낌도 굉장히 영화적이에요. 예, 정말 영화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 어쨌거나 초록물고기도 기차에서 시작을 해요. 그 기차에는 막 제대하는 길인 김막동 씨가 지금 김막동이라는 청년이 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제대하던 기분을 저는 잘 모르지만 제대하는 길이라는 기분을 근데 그 열차 연결부
차량하고 차량 사이 연결부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그 앞칸의 같은 자리에 매달려서 바람을 쐬고 있는 어떤 여자를 보게 돼요. 연보라색 네. 원피스. 미애라는 여자고 심혜진 씨가 연기했어요. 네. 근데 그때 바람이 이쪽을 불면서 그녀의 스카프가 날아와서 이제 한석규 씨 얼굴을 확 덮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장밋빛이 시야를 확 덮는 시점샷이 나오는데 그 장면으로 우리가 약간 뭔가 이 여자가 막동이한테 중요한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날아온 스카프를 그 여자한테 돌려주러 차 안을 가는데 이제 다른 남자들한테 행패를 겪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돕다가 뭐 여러 남자들한테 얻어 터지게 돼요. 네. 그때 그분을 때리는 단역 연기자 중에 이문식 씨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랬으면 보통 이제 사람이 저쪽이 새가 세니까 찌그러져 있는 게 보통인데 이 막동이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데 중간역에서 섰을 때 그 패거리가 내리는 걸 보고 무슨 돌로 된 상패 같은 걸 들고 따라 내려서 막 쫓아가서 뒷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원래 이 막동이의 계획은 때리고 바로 도망쳐서 출발하는 여지에 올라타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못 잡으러 오니까. 근데 못하고 놓쳐요. 그래서 다시 된통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타지는 못하고 그 막동이의 짐은 기차에 실려있는 채로 아마도 미애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짐을 아마 미애가 챙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막동이가 결국 도착한 집은 이제 신도시가 되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이에. 그러니까 일산이죠. 그리고 건너편에는 회색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막동이의 가족 관계는 사남 일녀 집안의 넷째 아들이에요. 막동이가. 네. 말이 막동이지만 밑에 누이 동생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홀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고 계시고 큰형은 외성마비고 그리고 둘째 형은 경찰인데 뭐 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셋째 형은 예전에 그 가족의 땅이었던 데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 트럭을 몰고 가서 달걀 파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수도권이라는 공간이 재편되면서 이들 가족의 또 환경이나 네. 역사도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막동이 제대했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엄마 이제 파출부 일 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여 살릴게. 근데 실은 이 청년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네. 자기가 뭘 먹고 살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뭘 할까 빙빙 막막하게 돌던 차에 이제 미애가 연락을 해오는 거죠. 짐을 챙겼으니까 여자가. 그래서 그녀의 연락처를 찾아갔다가 그녀가 나이트클럽 가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환상적인 모습으로 봤는데 그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 조명 속에 환상의 여인처럼 서 있는 또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혜진 씨 이뻤죠. 아주. 그리고 가수 네. 역할을 종종 하셨었는데 네. 참 어울렸었더랬어요. 맞아요. 예. 그럼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예.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줄거리 어디 가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와서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딱 중간에 끊으면 더 기다려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심혜진 씨가 무대에 그때 끝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다음 꼭 해봐요. 예. 중간에 아예 그냥 딱 정말 어이없는 부분에서 재밌을 것 같아 딱 끊어주세요. 예. 이제는 이제 우리가 중급 코스로 넘어가는 건가요? 방송 중급 코스로? 못 보셨나요? 유희열 씨가 짠 거예요, 그게. 유희열 씨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죠. 여보세요? 저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요. 그런데요. 친구가 없고 여자 신발만 하나 있는데 화장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샤워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낯익은 얘기, 아니 귀 익은 얘기다. 그래서요. 근데 그 누나가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틀어주세요. 그게 그때 스케치북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희열 씨가 이렇게 대사를 짜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샤워실 소리가 나는데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틀어주세요. 자, 잠시만요. MBC FM for you. 자, 2부 영화 사람을 만나다 김혜리 요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셔야죠. 네, 네. 재회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막 그러려는데, 이미 무대에서 내려온 미애는 좀 취해 있고요. 네. 한패거리에 불안당 같은 남자들이 또 와서 싫다는 미애를 어디론가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당 같은 남자들 중에는 판수라는 송강호 씨의 캐릭터가 포함이 돼 있죠. 네.
근데 그래서 또 한 번 이 여자를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또 맞죠. 혼자서 맞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제 베테곤이라는 그들의 보스에게 데려가려던 중이었고 미애는 베테곤이라는 그 사업가의 애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베테곤이라는 사업가는 문성근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인연으로 해서 참 이 막동이가 제가 취직할 길이나 뭐 이런 딱히 방도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기회가 이상한 방식으로 오는데 이 인연으로 해서 이 미애가 뭐 부탁을 하기도 했겠고 해서 그 배 사장이 갖고 있는 건물 주차장 관리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조직의 말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누군가 이게 신참이 들어오면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막 그 기합을 넣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조직에서는 특히 그 송강호 씨가 연기한 판수가 이제 막동이한테 그러는데 이 막동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지막지하고 뭔가 욱하고 앞뒤 안 가리고 덤비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판수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맞으면은 맞는 대로 맞고 있다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뒤에 쫓아가서 강목을 한번 휘둘러서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배짱이나 이런 걸 베테곤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고속 승진인데 그래서 자 이제부터 날 형님이라고 불러라라고 하게 되는 거고 판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막동이가 놓이는 처지는 이제 자기의 별다른 장래희망이 없고 커서 못 되겠다는 장래희망이 없고 그냥 가족들이 예전처럼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밖에 없어요. 그런 이런 이 가족들의 현실이 있는 거고 그 반대편에는 미애가 상징하는 어떤 자기가 모르지만 매혹적인 세계가 하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미애에 대한 감정을 실현을 시킨다면 사랑을 이루어지게 한다면 사실은 그러면 배 사장한테 충성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미애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배 사장을 배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동은 이제 미애가 아무리 이제 미애는 항상 틈만 나면 기차를 교회선을 타고 그 배사장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고 처음에 막동이를 만날 때도 그런 어떤 그렇죠. 나들이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미애가 손짓을 하긴 하지만 막동은 그렇게 사랑의 도피를 할 정도의 결의는 없어요. 그리고 배사장은 점점 이렇게 막동이를 귀여워하면서 이 녀석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다. 왜냐면 앞뒤 안 가리는 녀석이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도 예전에 막동이처럼 고생하면서 분식집에서 김밥 훔쳐먹고 이러다 유치장 가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추억담도 들려주고 하면서 형님 노릇을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경로로 해서 이제 돈을 모은 배 사장이 이제 재개발권 같은 거 사들여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찰나에 맞은편 나이트클럽에 과거에 조직에서 선배였던 김양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클럽 영업을 하게 됐다면서 압박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한번 이 베테곤 사장도 길을 펴보려고 하는 찰나에 다른 세력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카드로 이제 베테곤 사장은 막동을 이용을 하기로 하고 어떤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동은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배 사장한테는 막동은 사실 뭐랄까 쓰고 버리는 카드 같은 존재인 그렇군요. 거죠. 네. 그리고 또 인멸해야 될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막동이는 그 일을 함으로써 큰 돈을 벌어서 가족을 자기 꿈대로 모여 살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은 굉장히 슬픈 결말을 맞게 되고 이제 아마도 그의 희생이 가져다 준 돈 덕분인지 모르지만 이 영화의 에필로그는 그 가족들이 결국은 모여서 이렇게 왜 신도시에 있는 이상하다기보다 이렇게 영양 음식들, 보양 음식들 하는 집 있잖아요.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에는 되게 커다란 은행나무라서 토속 음식점 같은 걸 하고 살게 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 식구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베테곤과 그의 아이를 가진 그 심혜진 씨 캐릭터 미애 부부를 손님으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군요. 예, 그런 거죠. 봤던 영화인데 이게 들으면 더 재밌게 되려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끝까지. 그래서 이 막동이라는 캐릭터는 보면은 뭐랄까 좀 특이해요. 사실 그냥 보면은 뭐 이런 캐릭터 많았지 느와르 영화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거냐면 인물의 내용이 없고 처지만 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욕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환경만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로맨틱한 주인공도 아니고 영웅적인 주인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괴팍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 들을 거죠.
저는 사실 이번에 네. 눈치가 맞은 줄 알고 이 막둥이는 하고 멈춰주실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아니 뭐 죄송해요 또. 아이, 전 잘 죄송한 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문소리 씨가 예. 노래한 거? 예, 이창동 감독님 다른 영화죠. 오아시스에서 원래는 안치환 씨 노래인데요. 문소리 씨가 뇌성마비 환자를 연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잠깐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 노래를 부르던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 네, 그래서 갖고 오셨군요. 네. 자, 오아시스 OST 중에서 문소리가 부른 내가 만일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같이 듣고 돌아올게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둥이는 돌아올게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신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자, 그래서요, 막둥이는요? 그러니까 막둥이란 이름이 참 시사적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 중에 순서를 그냥 이름으로 붙여주는 좀 성의 없는 장명법이라고 끝순이라든가 뭐 그런. 말자. 아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왜 옛날에 종말이라는 드라마 그래요. 캐릭터가 종말이 있었죠.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넷째 거면 종순. 그런 의미로. 넷째 고모잖아요. 그 고모만 여자만 넷이니까.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섭섭하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예전에는 형제자매가 많았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막둥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막둥이란 이름 자체가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형제 중에 위치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름이 된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그 가족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로 주로 자기가 규정되는 인물인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내용보다는. 그리고 일단 꿈이라는 게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실 26살 먹은 청년이 가질 꿈 같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한 편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한석규 씨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오케이를 하셨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석규 씨가 사형제 중에 넷째세요.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은 사형제 중에 셋째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머릿속에는 형제 하면은 뭔가 이렇게 4명이 있어야 뭐 이렇게 딱 정립된 구도 같은 느낌이 있는 거. 셋은 좀 부족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뒷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초반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들은 이 제대한 막둥이가 한 명씩 이제 형하고 누이 동생하고 조우하는 장면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뇌성마비 걸린 큰형은 무작정 동생이 제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막 꼬이고 있는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서 껴안는 장면이 되게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이 초록물고기 보신 분들은 못 잊는 장면이 셋째 형이랑 계란 팔러 갔다가 신호 위반을 해서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뇌물을 음료수나 사드세요 하고서 이제 그걸 모면하는데 5,000원 드린다 그랬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 아저씨가 10,000원을 받고 거슬러 준다 그래놓고 차로 가놓고 그냥 내빼는 거죠. 근데 집요하게 이 두 형제가 그 경찰차를 쫓아가면서 왜 메가폰 달렸잖아요. 계란 트럭에. 팩자 우측으로 5,000원 거슬러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이상한 쾌감이 있는데 어떤 이 공권력인데 이 힘도 없는 이런 가난한 두 형제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런다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점점 그 추격전이 카체이스가 계속될수록 이 두 형제가 그 5,000원을 찾겠다는 것보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이러고 있다가 제가 신나서 막 노래하듯이 춤추듯이 막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장면이 되게 귀엽고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창동 감독 영화를 보면 항상 야유회 내지는 가족들이 회식을 하다가
파탄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보통 뭐 어머니 환갑이라든가 뭐 회사 야유회라든가 해서 잘 해보자고 이제 좋은 의도로 만나는데. 그렇죠. 뭐 그래서 친목을 도모하자고 만나는데 거기서 막 서로의 갈등이 우리가 명절 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다 모이니까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잔하면서 막 노출되면서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너는 잘 살았냐. 그리고 막 싸우고 그다음에 형은 또 아픈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막 몸 발작을 일으키고 이러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고 옆에 저쪽 도로에서 차들 지나가고 이럴 때 막둥이가 에이씨 막 그러면서 차를 몰고 그 소동이 난 주변을 빙빙 도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박하사탕이라는 이창동 감독님 영화를 보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서경우 씨가 자전거를 타고 또 그런 난장판이 한번 벌어졌을 때 주변을 도는 장면이 기억이 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자전거 타다가 네. 들어와서 난장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던 것도 같네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그러다가 들어와서. 근데 그때 이제 카메라가 그 시점으로 이렇게 무빙을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김여진 씨한테 왜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주면서 사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그러고 보면 참 다 좀 차갑고 무거운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님 영화는. 감독님 영화는 글쎄 차가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무거운 건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안간힘 같은 것이 있고 그 이야기가 여기선 끝나고 그리고 삶은 계속되는데 이야기는 삶을 내버리고 그냥 혼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만드시는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막둥이 성격의 또 한 가지는 노래 듣고 왔어요? 우리 왜 이러죠? 김혜림 기자님 팬들이 다 되게 싫어하겠다. 쓰러졌어. 망했다. 또. 아니에요. 그만 깨달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노래를 하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노래가 고팠어요. 네, 노래는요? 포스터 더 피플이라고 작년에 굉장히 신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웨이스트라는 곡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First of the People의 Waste라는 곡이었습니다. 예, 저 막둥이 성격 한 가지 정리해드리고 맺을게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욱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 참 특이한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 대단한 폭력도 아니고 무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자해예요, 자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때리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을 자기가 막 부러뜨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우. 그리고 가서 이제 공갈을 하는 거죠. 자해 공갈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은 무산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라고 단적으로 보는 것에서 굉장히 슬펐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많은 관객이나 또 뭐 심지어는 배우까지도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가족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다. 누군가 한 가족 구성원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사라졌던 가족 형태로 회복하게 되는 얘기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향수 어린 가족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감독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둥이한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고 그리고 또 패밀리라고 불리는 이런 유사 가족,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배태곤 사장의 조직 안에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물론 그 배태곤 사장의 조직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배신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팽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가족이 모여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미신이거든요. 이데올로기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꼭 순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모여 살게 된 진짜 가족도 막둥이의 꿈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감독님이 무게를 더 두신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영화의 시나리오들의 후보가 있었고 엔딩이 있었고 그런데 아마 지금 편집된 최종본으로 보면 이쪽에 방점을 두시지 않았나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초록물고기는 사실 지금은 이제 신도시들이 거의 자리를 잡았지만
원래 한 1990년대 중반에 감독님 본인께서 일산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물론 인디언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네. 그런 그 개발 독재 시대의 소설들을 보면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공간의 재편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일어났다면 분명히 여기 살던 사람들의 삶에도 지각 변동이 있었을 거고 네. 거기엔 분명히 어떤 누군가의 피 흘림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희생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데서 태어난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신도시라는 데가 또 김지훈 감독님이 만드신 공포 단편 3라는 영화 중에 메모리즈 편을 보면은 거기서 신도시가 상당히 무서운 공간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벌판에 띡하니 생겨난 예, 예. 인공적인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도 같이 보시면 아마 신도시라는 곳이 한국 사회의 공간사에서 갖고 있는 느낌 같은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쩌죠? 이 좋은 목소리와 달콤한 설명을 다음 주에는 못 듣는군요. 아, 예. 제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날짜가 비껴나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 주 못 뵙게 됐어요. 네덜란드 가신다고요? 예, 저 로테르담 영화제 잠깐 가게 돼서요. 예. 정말이에요? 그럼 뭘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네덜란드라는데 튤립 따러 가요.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영화 그 음악 도시에서 풀어주실 영화도 좀 많이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중에 개봉을 해야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그냥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초록 물고기 함께 했는데 노래는 그러면 박학기의 옐로우피쉬 어떨까요? 좋은데요? 네, 이것도 경쾌하고 좋은 노래입니다. 그럼 뭐하지? 김혜기 기자님 안 계실 때? 이동진 스페셜 게스트? 어떨까요? 기자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책상 치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책상 치워지면요. 네. 아마 꿈다방을 DJ 하셔야 돼요. 아마 근데 안 바꾸실 거예요, 그렇게. 그건 안 바꾸시겠죠, 네. 여러모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최근 쓰신 책 앞에도 이제 자기 DJ 되게 중요하게 강조해서. 제가 DJ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동진. 예. 정진 DJ. 예. 참. 네. 귀엽네요, DJ. 예, 귀엽죠. 예. 무릎 꿇고 랩하시는 건 귀엽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자, 옐로우피쉬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뭐 사오지 마세요.